도쿄의 한 고등학교. 일본 소녀들의 입에서 한국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가 밀려나고 한글이 교실을 점령합니다. 왕따였던 소녀는 한글로 교실의 주인공이 되었고 말을 잃었던 노인은 평생 처음으로 진심을 전했습니다. 도대체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중심엔 한국이 만든 위대한 문자 한글이 있습니다.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비빔밥에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히카리입니다. 오사카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죠. 하지만 평범하다는 건 때로는 거짓말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씩은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들고 계신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80이 넘으신 할아버지께서 병원 예약을 하려고 애쓰고 계셨거든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조심스럽게 터치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병원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려다가 비슷한 한자 20개 앞에서 멈춰서셨죠. 평생 글자를 사랑하셨던 분이 이렇게 좌절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의 굽은 등과 떨리는 손이 더욱 처연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글자를 놓아야겠구나 라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치 오래된 건물이 천천히 무너지는 것 같았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저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벽이 되기도 한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신문 기자셨습니다. 펜을 들고 기사를 쓰시던 그 손으로 지금은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고 계시죠. 시대가 바뀌면서 글 쓰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종이와 펜에서 키보드와 화면으로 말이죠.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글자를 가장 사랑하시던 우리 집의 가장 똑똑한 분이 지금은 사랑해라는 단어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계신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글자와 멀어진 걸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글자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동생 하루카도, 심지어 부모님도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느꼈어요. 우리 가족에게 글자란 더 이상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넘어야 할 산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그 산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죠. 저희 집은 3대째 지역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작은 신문사를 차리신 게 시작이었죠. 그때는 활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배열해서 신문을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갔던 시대였죠. 아버지 세대가 되면서 신문 제작 방식이 컴퓨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자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었어요. 정확한 한자를 써야 진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언제나 한자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문의 전통 때문에 저와 하루카는 어릴 때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어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한자 시험을 봐야 했고 저녁에는 한자 쓰기 연습을 했죠. 주말에도 한자 학원에 다녔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난독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글자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특히 한자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졌죠. 하나의 글자 안에 여러 개의 부수가 섞여 있으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제가 게으르거나 집중력이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쉽게 외우는 한자를 저만 어려워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부모님도 더 열심히 하라고만 하셨고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죠. 한자의 획 순서를 외우는 것도 힘들었고 비슷한 모양의 한자들을 구별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저는 완벽한 척해야 했습니다. 가문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3대째 이어온 신문사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글자를 제대로 못 읽는다면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오사카의 명문 여고에 입학한 것도 그런 기대 때문이었어요. 우수한 성적을 유지해야 했고 한자 실력도 늘 최상위여야 했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척, 똑똑한 척, 모든 걸 다 이해하는 척 말이에요.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길에도 머릿속으론 끊임없이 한자를 되뇌었습니다. 오늘 시험에 나올 것 같은 한자들, 선생님이 칠판에 쓰실 것 같은 어려운 단어들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그 글자들을 마주하면 머릿속이 하얘졌죠.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들을 때면 늘 불안했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지명해서 칠판에 한자를 읽어보라고 하실까 봐요. 그럴 때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고 심장이 빨리 뛰었죠.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적당히 맞장구를 치면서 넘어갔어요. 모르는 것을 들키면 안 되니까요.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어려운 한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아는 척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제 동생 하루카였어요. 하루카는 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자 암기 스트레스 때문에 과호흡 증세까지 보였거든요.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울먹이는 하루카를 보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루카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받는 압박은 비슷했습니다. 언니가 우수하니까 동생도 당연히 잘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루카는 저보다도 한자를 더 어려워했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너라도 괜찮아야 한다고, 우리 가문에 흠이 생기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들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버지는 더 직접적이셨어요. 신문사를 물려받을 사람이 글자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커져갔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실수하지 않았나, 누군가 제 비밀을 눈치챘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하면 잠시 멈춰서 마음을 다잡고 들어갔죠. 저녁 식사 시간은 더욱 부담스러웠어요.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야 했는데 거짓말을 섞어서 말해야 했거든요. 오늘도 한자 시험을 잘 봤다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하루카와 저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알면서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거든요. 가족이지만 각자의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느낌이었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밤에 혼자 방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면을 쓰고 살았던 피로감이 몰려왔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제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에게 글자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들통날 거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모두가 알게 될 거라고요. 그럼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그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버릴까 하는 유혹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죠.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보다는 혼자 감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저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새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 담임 선생님께서 새로운 학생을 소개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세나였죠. 세나는 정말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도 작은 목소리로 간단하게만 말했어요. 한국에서 왔고 1년 동안 저희 학교에 다닐 예정이라고 했죠. 그 외에는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첫인상부터 세나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확연히 드러났어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다른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할 때도 세나는 늘 혼자였어요. 말수도 정말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셔도 필요한 대답만 짧게 했어요. 아마 일본어가 아직 서툴러서 그런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때문에 반 아이들과는 더욱 거리가 생겼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세나의 외로움이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서 식당에 가거나 도시락을 함께 먹었지만 세나는 항상 혼자였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하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처음에 저도 세나를 외면했어요. 이미 제 비밀을 숨기기도 바쁜데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는 없었거든요. 괜히 저까지 같이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됐죠. 그래서 세나가 혼자 있어도 모른 척했습니다. 반 아이들의 반응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을 보이던 아이들도 세나가 말을 잘하지 않자 점점 관심을 잃었죠. 그리고 일부 아이들은 세나를 의도적으로 왕따시키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유키라는 아이가 가장 심했습니다. 세나가 일본어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놀리기도 하고 이상한 문자를 쓴다고 수군거렸어요. 다른 아이들도 미유키를 따라서 세나를 멀리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제 자신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들었거든요. 세나를 도와주면 저까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비겁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세나를 자세히 관찰할수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세나는 혼자서도 당당해 보였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놀려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자신만의 세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수업 중에 우연히 세나의 필기 노트를 보게 됐습니다. 수학 시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칠판에 복잡한 공식을 적어주셨어요. 저는 그 공식의 한자들 때문에 헤매고 있었죠. 그때 우연히 옆자리 세나의 노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나가 쓰고 있는 글자들이 제가 본 적 없는 모양이었거든요. 한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정말 신기한 모양의 문자들이었죠. 그 글자들은 동그라미, 네모, 선들이 조합된 형태였어요. 한자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영어처럼 익숙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뭔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세나는 그 신기한 글자들로 선생님의 설명을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빠른 속도로요. 저는 한자 때문에 헤매고 있는데 세나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세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세나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글이라고, 한국의 글자라고 했죠. 그리고 소리를 글자로 적는 거라고 설명해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울렸습니다. 소리를 글자로 적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자처럼 뜻을 외워야 하는 게 아니라 소리대로 적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 정말 쉬울 것 같았어요. 쉬는 시간에 세나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볼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 신기한 글자들이 맴돌았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바로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한글이라는 키워드로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정보가 나왔죠. 세종대왕, 훈민정음이라는 단어들도 처음 알게 됐어요. 조선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글자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문자라고요. 그 설명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한글의 원리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서 글자를 만든다는 거였죠. 한자처럼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어요. 저같이 글자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정말 배울 수 있을까요?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세나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세나가 어떻게 한글을 쓰는지, 어떤 규칙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멀리서 보니까 정말 간단해 보였어요. 몇 개의 기본 요소들이 조합되는 것 같았죠. 세나는 수업 시간마다 한글로 필기를 했어요. 선생님께서 칠판에 쓰신 일본어를 한글로 바꿔서 적는 것 같았죠.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여전히 세나에게 다가가기는 어려웠습니다. 반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먼저 말을 걸기엔 용기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그냥 멀리서 관찰만 했어요. 세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려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공부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세나에게는 제가 부러워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글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말이에요. 한글이라는 그 신기한 문자가 세나에게는 든든한 친구 같아 보였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세나가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 보이는 이유를 말이에요.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언어는 세나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세나에게 힘을 주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밤마다 인터넷으로 한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었어요. 한글의 기본 구조를 알아갈수록 놀라웠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글자를 만든다는 원리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이었거든요. 한자처럼 수천 개를 외워야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요소들만 알면 무한히 조합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기본 자음 14개, 기본 모음 10개만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자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수였죠. 그리고 그 조합 규칙도 비교적 단순해 보였어요. 위아래, 좌우로 붙이는 방식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한글의 과학성이었어요. 자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모음도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기호에서 나왔다고 했죠. 단순히 기호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문자였어요. 집에서 혼자 연습해봤습니다. 가, 나, 다, 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써보니까 금방 익숙해졌어요. 정말 신기했죠. 이렇게 쉬운 글자가 있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자를 쓸 때는 항상 획순을 걱정해야 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내야 할지 헷갈렸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차례대로 써주기만 하면 됐죠. 더 연습해보니까 읽기도 쉬웠어요. 한자는 뜻을 알아야 읽을 수 있었지만 한글은 글자 모양만 보면 소리를 알 수 있었거든요. 이런 방식이라면 저같이 글자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밤을 그렇게 혼자 연습한 후 저는 하루카에게 보여주고 싶어졌어요. 하루카도 한자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하루카 방에 들어갔을 때 하루카는 또 한자 공부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외워야 할 한자들이 적힌 종이가 가득했어요. 하루카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하루카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종이에 글자를 써봤습니다. 누나, 사랑해라는 단어들을 한글로 적어본 거예요. 하루카는 눈물을 닦으며 제가 뭘 하는지 지켜봤죠. 하루카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건 누나야, 이건 사랑해야 라고요. 하루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이거 읽을 수 있다고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기쁨이었죠. 하루카도 따라서 웃었어요. 오랫동안 우울해하던 하루카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하루카는 바로 따라 써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방 요령을 터득했죠. 한자보다 훨씬 쉽다고 말하면서 신이 나서 여러 단어를 써봤어요. 그날 밤 저희 자매는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글이라는 새로운 친구 덕분이었어요. 하루카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죠. 하루카는 정말 빨리 배웠어요. 기본 자음과 모음을 알려주자 혼자서도 단어를 만들어 보기 시작했거든요. 고마워, 미안해, 예쁘다 같은 단어들을 써보면서 계속 웃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요. 하루카가 이렇게 쉽게 배우는 걸 보니까 한글의 우수성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세나에게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세나에게 제대로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겠다고요.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루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용기를 내서 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나는 늘 그랬듯이 구석진 자리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세나 앞에 앉았죠. 세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제가 갑자기 다가간 게 의외였을 거예요. 저는 최대한 진심을 담아서 말했습니다.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정말 배우고 싶다고요. 세나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어봤어요. 정말 진심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간절하다고, 꼭 배우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때 세나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다면 같이 하자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날부터 저와 세나의 비밀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어요. 세나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거든요.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제가 실수해도 기다려줬어요. 세나는 한글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기본 원리까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는지,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지도 알려줬죠.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문화를 배우는 느낌이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체계적일 수 있구나, 이렇게 논리적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자의 복잡함에 지쳐있던 저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는 기본적인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빨리 늘었죠. 세나도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아이들도 이렇게 빨리 배우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하루카에게 더 많은 단어를 가르쳐줬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예쁘다, 착하다, 사랑해. 하루카는 정말 신이 나서 따라 써봤어요. 한자는 그렇게 어려워하던 아이가 한글은 정말 쉽게 익혔거든요. 하루카는 이제 한글로 간단한 일기도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한글로 적어보는 거였죠. 글씨는 아직 서툴렀지만 내용은 정말 생생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보가 아니었다는 걸요. 다만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한글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나면서 저는 처음으로 글자의 즐거움을 알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루카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함께 한글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글자가 저희를 갈라놓았다면 이제는 글자가 저희를 다시 이어주고 있었어요. 세나와 더 가까워지면서 저는 용기를 내서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로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진정한 우정을 쌓으려면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방과 후 저희만의 비밀 장소였던 옥상에서 저는 세나에게 말했습니다. 세나가 왕따를 당할 때 제가 모른 척했던 것,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세나를 도와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미안한지 털어놨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친구가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죠. 세나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죠. 혹시 세나가 화를 낼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세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세나는 저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그냥 혼자였던 거라고요.
모든 사람이 용감할 수는 없다고 그때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세나는 정말 따뜻한 아이였거든요. 저의 과거를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이해까지 해주다니요. 그런 세나가 더욱 고마웠어요. 세나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세나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공부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적응해 나갔다고 했죠. 한글이 그런 세나에게는 마음의 안식처 같은 존재였다고 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세나 역시 저처럼 외로웠고 힘들었다는 걸요. 겉으로는 당당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던 거죠. 저희는 서로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진짜 친구가 됐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거든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도 없었고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비밀 한글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미술실, 화장실, 옥상 같은 곳에서 몰래 공부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볼까봐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재미있었죠.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세나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한글의 기본부터 응용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줬거든요.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까지 함께 알려줬죠. 한글로 쓰인 한국 동요도 가르쳐줬어요. 간단한 멜로디에 한글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더 쉽게 외워졌어요. 발음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고요. 하루카도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저와 함께 한글 연습을 하고 가끔은 세나에게도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세나는 하루카에게도 친절하게 설명해줬죠. 하루카가 참여하면서 저희 스터디는 더욱 활기차졌어요. 세나는 하루카의 나이에 맞는 쉬운 단어들부터 가르쳐줬고 하루카도 금방 익혔어요. 자매가 함께 배우니까 더 재미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제 노트를 보시게 된 거예요. 제가 한글로 적어둔 메모들을 발견하신 거죠. 저는 깜짝 놀라서 변명하려고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화를 내실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반응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오히려 관심을 보이셨어요. 이 글자는 읽기 쉽다고 누가 만든 거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라고, 배우기 쉽게 만든 문자라고요. 할아버지는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가 있다니 정말 과학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자신도 배워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글에 관심을 보여주신다니요. 그동안 스마트폰 때문에 좌절하셨던 할아버지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나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더니 세나도 좋아했어요. 어른이 관심을 보여주신다는 게 고맙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할아버지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배우셨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속도는 느렸지만 꾸준히 노력하셨거든요. 특히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서는 정말 감탄하셨어요.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을 하지 못해서 좌절하셨던 분이 한글은 금방 익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했습니다. 역시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함께 배우시면서 가족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지만 하루카가 밝아지는 모습을 보시고는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아버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신문사를 운영하시는 분답게 문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한글의 효율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세나와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때문에 가까워졌지만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된 느낌이었어요.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함께 웃기도 했죠. 하루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자 공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까 훨씬 밝아졌거든요. 물론 여전히 한자 공부는 해야 했지만 한글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생기니까 자신감도 생겼죠. 저 역시 많이 변했어요.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제 약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건강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생겼고 대화도 늘어났어요. 한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저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학교에서 충격적인 공지가 내려왔거든요. 외국 문자 사용 금지 지침이었죠. 그 공지문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업 중에 일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필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공지문에는 학습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나와 저희를 겨냥한 조치라는 걸요. 세나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봤어요. 지금까지 자신만의 방법으로 공부해왔는데 갑자기 금지당한 거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한글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세나와의 소중한 시간들이 끝나는 건가요? 하루카는 어떻게 하죠? 이제 막 자신감을 찾았는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뒤 정말로 단속이 시작됐어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의 노트를 검사하기 시작한 거죠. 일본어가 아닌 다른 문자로 필기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어떤 학생이 수업 중에 한글로 필기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학생은 교무실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았고 학부모까지 호출됐어요. 학교 전체가 삭막한 분위기에 휩싸였죠.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일부 선생님들은 이 조치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했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제가 걸리면 어떻게 하죠?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숨겨온 비밀이 모두 들통나는 건 아닐까요? 그런 걱정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세나도 조심스러워했어요. 평소보다 더욱 조용해졌고 한글로 필기하는 것도 중단했죠. 저희의 비밀 스터디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한글 공부를 중단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리워했어요. 한글의 간결함과 효율성을 알게 된 후로는 한자가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하루카도 실망했어요. 이제 막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중단해야 한다니요. 하루카는 집에서라도 계속 연습하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말렸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며칠이 지나면서 학교 분위기는 더욱 경직됐어요. 학생들은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는 사라졌죠. 모두가 규정을 어길까봐 전전긍긍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카가 용기를 낸 거예요. 선생님께 자필 편지를 낸 거죠. 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사 인사를 적어서 제출한 거였어요. 하루카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한글 덕분에 처음으로 책을 읽게 됐다고, 공부가 재미있어졌다고, 그리고 누나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죠. 그 편지가 문제가 되면서 저도 징계 위기에 놓였어요. 하루카가 한글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누가 가르쳐줬는지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교무실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왜 외국 문자를 배웠냐고, 누가 가르쳐줬냐고 물어봤어요. 학교 규정을 어긴 이유가 뭐냐고도 했죠.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한글이 도움이 되었다고, 동생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선생님들은 규정 위반이라는 점만 강조했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학교에 오신 거예요. 하루카의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오신 거였죠. 교장 선생님을 만나달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교장실에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도 이 문자를 배워보겠다고 손녀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께 차근차근 설명하셨어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 문자인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말씀하셨죠. 실제로 하루카가 변한 모습도 보여드렸어요. 한글을 배우기 전과 후의 차이점, 학습 태도의 변화, 자신감 회복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또한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학생들이 더 쉽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죠. 교장 선생님도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규정은 규정이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걸 막기도 애매했거든요. 특히 할아버지 같은 어른이 나서서 말씀하시니까 더 그랬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라고, 오히려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리고 손녀들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죠. 수업 시간에는 한글 사용을 자제하고 만약 사용한다면 교육적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오히려 자랑스럽다고요. 어머니도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았어요. 하루카가 이렇게 밝아진 걸 보니까 한글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도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신문사를 운영하시는 분답게 효율적인 문자 체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거라는 걸요. 가족이 저를 지켜주니까 저도 더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세나도 고마워했습니다. 혼자 힘들었을 텐데 저희 가족이 함께 해주니까 든든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세나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어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저희를 곱지 않게 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특히 미유키라는 친구는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죠. 저희가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표했어요. 미유키는 반에서 영향력이 있는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학급 임원도 했거든요. 그런 미유키가 저희를 못마땅해 하니까 다른 아이들도 눈치를 봤죠. 미유키의 불만은 점점 커졌어요. 왜 저희만 특별한 배려를 받느냐고, 다른 학생들은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저희는 예외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죠. 사실 미유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규정이라는 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단하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미유키는 결국 저희를 다시 신고했습니다. 여전히 몰래 한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학교 규정을 계속 어기고 있다고 신고한 거예요.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번에는 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저희의 노트를 검사하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수집했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세나가 나섰어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자신이 시작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보호하려고 한 거였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세나 혼자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도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어요. 세나가 가르쳐줬지만 제가 배우고 싶어서 부탁한 일이라고 설명했죠. 하루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미유키의 동생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실을 폭로한 거예요. 자신도 난독증이 있는데 세나 언니 덕분에 책을 읽게 됐다고 증언한 거였어요. 미유키의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미유키처럼 똑똑한 언니를 둔 것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연히 세나가 도와주면서 한글을 알게 된 거였어요. 미유키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자신의 동생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몰랐다고, 세나가 동생을 도와줬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고 했죠. 동생의 증언은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책 읽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한글을 알게 된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미유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몰이했는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세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며칠 뒤 미유키가 저희에게 찾아왔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세나를 선생님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요. 미유키는 자신의 편견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외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세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죠. 미유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를 적대시하던 아이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다니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반 분위기도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유키가 태도를 바꾸니까 다른 아이들도 영향을 받은 거죠. 세나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다른 아이들도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생겼고 세나에게 질문하는 아이들도 늘어났어요. 세나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저와 하루카처럼 한자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았거든요. 한글이 그런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었어요. 세나는 이제 반에서 인기 있는 아이가 됐어요.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친구들이 줄을 섰거든요. 세나도 기꺼이 도와줬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한 사람에서 시작되지만 여러 사람을 통해 퍼져나간다는 걸요. 세나 한 사람이 저희 반 전체를 바꾼 거였어요. 하루카도 학교에서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친구들에게도 보여줬죠. 친구들이 신기해하면서 관심을 보이니까 하루카도 더 당당해졌어요. 하루카의 친구들도 한글에 흥미를 보였어요. 특히 하루카처럼 한자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하루카는 이제 작은 선생님이 된 기분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한글로 간단한 메모를 쓰실 수 있게 됐어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한글로 중요한 일들을 적어두셨죠. 병원 이름도 한글로 적어두시고 전화번호도 한글로 메모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변화가 가장 놀라웠어요.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자유로워지셨거든요. 한글로 검색도 하시고 메시지도 보내셨죠.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았어요. 가족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도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직접 배우지는 않으셨지만 저희가 한글로 나누는 대화를 듣고 계셨죠. 가끔은 질문도 하셨어요. 아버지는 신문사에서 한글에 대한 기사를 써보겠다고 하셨어요.
한글의 우수성과 교육적 효과에 대해 알리고 싶다고 하셨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세나는 이제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았어요. 집에도 자주 놀러 왔고 할아버지와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죠. 정말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걸요. 세나와 저는 이제 진짜 친구가 됐고 미유키까지 합류하면서 더 큰 우정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또한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깨달았어요. 미유키처럼 선입견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변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씩 한글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이 늘어났고 학교 분위기도 점점 개방적으로 변해갔어요. 저희의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한글의 우수성과 학습 효과를 더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글의 교육적 가치와 실제 효과에 대해 알리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죠. 먼저 선생님들을 설득해야 했어요. 다행히 몇 분의 선생님께서 저희 제안에 관심을 보여주셨죠. 특히 국어 선생님께서는 언어의 다양성과 교육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준비 과정이 정말 즐거웠어요. 세나, 하루카, 미유키와 함께 자료를 모으고 발표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각자의 경험담도 정리하고 한글의 특징과 장점도 체계적으로 조사했죠. 세나는 한글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준비했어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을 조사해서 정리했죠.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었어요. 저는 난독증 극복 경험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같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용기를 내볼 만하다고 생각했죠. 하루카는 학습 동기와 자신감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한글을 배우기 전과 후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된 과정을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미유키는 편견 극복과 다문화 이해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죠. 자신의 변화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열린 마음을 갖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했어요. 플래카드도 직접 만들었어요. 글을 읽는 건 마음을 읽는 것이라는 문구를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정말 저희 마음을 담은 문장이었어요. 그 문구는 할아버지께서 제안해 주신 거였어요. 글자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문구를 생각해 주셨죠. 발표회 준비를 하면서 저희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게 됐어요. 단순히 배우고 사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문화적 가치와 교육적 의미까지 이해하게 된 거죠. 특히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조사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음,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한 모음, 그리고 체계적인 조합 원리까지요. 발표회 당일이 다가오면서 저희는 점점 긴장됐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라서 부담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부모님도 격려해 주셨죠. 특히 할아버지께서는 직접 무대에 올라서 함께 발표하겠다고 하셨어요. 발표회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그리고 몇몇 학부모들도 참석했죠. 생각보다 관심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난독증 때문에 힘들었던 것, 한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은 것, 그리고 가족과 더 가까워진 것까지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됐어요. 제 이야기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보였거든요. 세나도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줬어요. 외국에서 온 학생으로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한글을 나누면서 느낀 기쁨에 대해서요. 세나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언어의 벽을 넘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거든요. 하루카는 정말 당당하게 발표했어요. 한글 덕분에 책을 읽게 됐다고, 이제는 공부가 재미있다고 말했죠. 듣는 사람들이 모두 감동했어요. 하루카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녀의 학습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미유키의 발표도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의 편견과 변화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거든요. 특히 동생을 통해 깨달은 것들, 그리고 세나에게 배운 것들을 진심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할아버지께서 무대에 오르셨을 때였어요. 80이 넘으신 할아버지께서 한글로 직접 쓴 편지를 낭독하시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죠. 할아버지의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 손녀에게 내가 편지를 쓸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고, 80이 넘어서 새로운 글자를 배우게 됐다고,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 말씀하셨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정말 많은 것들이 생각났거든요. 처음 한글을 본 날, 세나와 친구가 된 날, 하루카가 웃었던 날들이요. 할아버지께서는 또한 글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글자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수단이라고, 그래서 배우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고 하셨죠. 발표회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분들도 있었고, 자신의 아이도 가르쳐보고 싶다는 부모님들도 계셨죠. 선생님들도 놀라워하셨어요. 한글의 교육적 효과를 직접 확인하셨거든요.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셨어요. 일부 선생님께서는 정식 교육과정에 반영할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평가해 주셨죠. 학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자녀의 학습 문제로 고민하시던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셨죠. 한글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셨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글자를 읽는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 일이라는 걸요. 한글을 통해서 저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발표회를 통해서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 되었죠.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요. 세나가 말했어요. 언어는 벽이 아니라 문이라고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이라고 했죠.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발표회를 되돌아봤어요. 모두들 뿌듯해하셨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한글로 일기를 써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신문에 관련 기사를 쓰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날 밤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저희의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생겼죠. 발표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몇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희 주변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무엇보다 세나가 한국에 잠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쉬움과 동시에 특별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세나의 제안으로 저희 가족이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한글의 고향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할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찬성하셨거든요. 평생 글자를 사랑해오신 분답게 한글의 발상지를 꼭 보고 싶다고 하셨죠. 준비 과정도 즐거웠어요. 한국어 기초 회화를 연습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했죠. 하루카는 특히 한국의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이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글로 소통하고 있었죠. 제가 배운 글자들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간판, 표지판, 안내문 모든 곳에 한글이 있었죠. 마치 꿈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세나의 가족들과 만났을 때도 감동적이었어요. 세나의 부모님께서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거든요.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충분히 통했어요. 세나의 어머니께서는 저희 가족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한글과 관련된 여러 장소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주신 거였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국립한글박물관이었어요. 한글의 역사와 과학성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었죠.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감탄하셨어요. 박물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을 봤을 때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문서가 저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준 한글의 출발점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더욱 감동했어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정말 그대로 지금도 제 마음을 울렸어요. 박물관 해설사분께서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할아버지께서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자음이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것, 모음이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들으시면서 정말 놀라워하셨죠. 하루카는 한글 체험 코너에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면서 신이 났어요. 직접 붓으로 써보는 한글의 맛이 또 달랐거든요. 획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서 쓰는 느낌이었죠. 두 번째 날에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조선 왕조의 궁궐에서 한글이 태어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죠. 세종대왕이 이곳에서 백성들을 생각하며 한글을 만들었다는 게 실감났어요. 궁궐을 거닐면서 저는 상상해봤어요. 수백 년 전 이곳에서 세종대왕이 어떤 마음으로 한글을 구상했을까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세나는 저희에게 한국의 전통차를 대접해줬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저희가 한글이라는 매개체로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셋째 날, 드디어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을 때는 정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분이 만든 글자 덕분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도 동상을 올려다보시면서 깊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동상 앞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있었고 외국인들도 있었죠. 모두들 세종대왕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루카가 갑자기 동상 앞으로 다가가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글자 덕분에 제가 책을 읽게 됐어요. 라고요. 하루카의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일본에서 온 어린 소녀가 한글로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 신기했나 봐요. 몇 분이 박수까지 쳐주셨죠. 저도 덩달아 감동이 되어서 동상 앞에 서서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세종대왕님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요.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할아버지께서도 동상 앞에서 오랫동안 서 계셨어요. 평생 글자를 사랑해오신 분으로서 이런 위대한 임금님을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하셨죠. 그날 저녁 세나의 가족들과 함께 한식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죠. 세나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기도 했고 때로는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하기도 했어요. 세나의 할머니께서는 저희에게 한국의 전통 과자를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죠. 글자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한강에서 산책을 했어요. 강바람을 맞으면서 그동안의 여행을 되돌아봤죠.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세나와 이별하는 순간은 정말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진짜 친구가 됐으니까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한글이라는 공통의 언어가 있으니까요. 일본에 돌아와서도 한글 공부는 계속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지지해주는 일이 됐죠. 학교에서도 정식으로 한글 동아리가 만들어졌어요. 세나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지도교사 역할을 계속하고 저와 하루카, 미유키가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기 시작했죠. 동아리 회원들은 점점 늘어났어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단순히 한글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참여했거든요. 문화교류의 장이 된 거죠. 할아버지는 이제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사용하시고 병원 예약도 혼자 하실 수 있게 됐죠. 정말 젊어지신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쓰신 첫 한글 일기를 보여주셨을 때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서툰 글씨지만 마음이 느껴지는 글이었거든요. 손녀들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에 대해 쓰셨더라고요. 가족 식사 시간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주 한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새로 배운 단어들이나 재미있는 표현들을 서로 나누었죠. 예전처럼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어머니도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직접 배우지는 않으셨지만 저희가 한글로 나누는 대화를 듣고 계셨죠. 가끔은 발음이 어떤지 질문도 하셨어요. 아버지는 약속대로 신문사에서 한글에 대한 연재 기사를 시작하셨어요. 한글의 우수성과 교육적 효과, 그리고 저희 가족의 경험담까지 자세히 소개해 주셨죠. 독자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지역 사회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쳐보고 싶다고 문의해 오셨거든요. 저희 동아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한글 교실을 열기로 했어요. 세나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도 저희와 꾸준히 연락했어요. 화상통화로 한글 수업을 계속해주기도 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줬죠. 저는 이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해요. 일본어로 된 제 이름과 한글로 쓴 제 이름 말이에요. 둘 다 소중하고 둘 다 저를 나타내는 진짜 이름이거든요. 일본어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의 언어니까 당연히 사랑해요. 가족과 친구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도구이고 제 정체성의 일부이기도 하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한글이라는 두 번째 언어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고 더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어는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도구라는 걸 배웠어요. 한글을 배운다고 해서 일본어를 덜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언어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글자 때문에 멀어졌던 저희가 글자 때문에 다시 가까워진 거예요. 한글도, 일본어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법도요. 왜냐하면 글자를 읽는다는 건 결국 마음을 읽는 일이니까요. 세나가 처음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 줄 때 했던 말이 생각나요. 언어는 벽이 아니라 문이라고 했죠.
서로 다른 문화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문이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히카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한 소녀가 글자 때문에 좌절했다가 새로운 글자를 만나면서 희망을 찾고 결국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여정이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언어와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이며 때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완벽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도요. 저는 일본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이라는 두 번째 이름으로 더 많은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감동 비빔밥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감동 비빔밥 함께 먹어요.